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황혼이혼은 혼인 생활이 20년이 지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는 중년층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이혼을 앞두고 있다가 쓰러진다면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쓰러져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불륜 등 심각한 유책 사유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요. 의사 무능력자, 즉 내가 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된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부는요, 결혼 생활 30년이 다 되어가는 부부였고요. 성인이 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요, 결혼 기간 내내 이어진 남편의 외도, 폭력으로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 그래, 애가 크면 그때 이혼해야지.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하면 앞으로 또 혼자 어떻게 살아.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순탄치 못한 생활에서도 이혼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년 자녀들도 엄마 이런 모습을 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세요. 엄마 인생도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권유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내는요, 마음 같아서는 100번도 넘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한테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그야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네 아빠가 엄마를 살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을 망설였던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엄마한테 강하게 이혼하시라 말씀드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도 있을 뿐 아니라 외도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젊어서는 그래도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아내에게 숨기려고 노력이라도 했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아도 굳이 뭐라고 하지 않고 날 놔두네? 그럼 이제는 좀 당당하게 바람을 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던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아주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심지어요, 남편은 당당한 것을 넘어서 아내에게 내연녀에게 가져다 줄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 평소에 앓고 있던 고혈압까지 더해져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혼자 쓰러져 있던 것을 자녀가 뒤늦게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아내는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남편이 반성하고 내가 아내를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니까요. 남편은 이제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연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집에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내연녀의 물건도 그냥 당당하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따져 물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남편은 이제 아내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병원비 지원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성년 자녀들이 말이 성년이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병원비 빨리 지원해 주시라. 우리 엄마가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산 사람은 살고 갈 사람은 빨리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잔인하게도 아내의 병원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아빠가 잔인하게 나오고 병원비도 끊을 거라고 알았다면 차라리 엄마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재산 분할로 조금이라도 좀 재산을 챙겨놨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는 엄마가 쓰러졌지만 아빠하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가 쓰러졌는데 의식불명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을 원할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어떨지 확인조차 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막연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남편의 잔인함에 너무 마음이 아픈 사례인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자녀들이 궁금한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한번 사라진 상태에서는 절대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네,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법률적인 쟁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판례가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의식불명의 식물 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해서 금치산자를 대리하는 그 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의식불명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혼 사유가 명확하게 있고 이 사람이 깨어 있었다면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있었을 거야 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결혼 생활을 길게 하고 이혼할 때에는 그간의 생활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혼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쉽게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이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혼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판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자, 금치산자의 이혼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혼 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순탄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갈등을 해소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금치산자의 나이, 신체, 건강 상태, 간병의 필요성의 정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혼 사유 발생 이후에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 그리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금치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이걸 배우자가 부당하게 처분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이혼에 관한 의견이 어떤지 등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혼 상황을 해소하는 게 즉 이혼하는 게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금치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 사람은 당연히 이혼을 했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요소들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사례에 적용이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사례의 경우에 어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대놓고 저지르는 이 불륜을 목격하기 전까지 결혼 생활이 순탄했나요? 아니죠. 남편이 계속 포언했죠, 폭행했죠. 뭐 이거 외에도 불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때문에 쓰러졌나요?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아내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 나 때문에 쓰러졌어. 나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더 불륜을 지속하면서 자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데려오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리고 부부간에는 최소한의 간호,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다? 산 사람은 살고 갈 사람은 빨리 가야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비 지원을 차단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이혼을 하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엄마가 이혼하는 게 훨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 요소들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선 판례에서 금치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혼인관계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사례에 딱 들어맞아서 아내를 대리한 자가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치산자란 말이 계속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였죠. 사실 이 금치산자라는 개념이 더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성년 후견 제도가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자란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현재 법 제도 하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그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현재 법 제도에 대입을 한다면 자녀들이 의식불명인 어머니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해서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내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엄마가 이혼을 하는 게 엄마를 위해서 훨씬 이득이 되는 행위입니다라고 법원에 소명을 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 또 건강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 내가 혹시 쓰러지게 된다면 내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혹은 배우자가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부양하지 않고 나를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아마 이 사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불행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쓰러진다면 혹은 의식을 잃는다면 내 배우자가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불신이 있는 정도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이혼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아주 큰 전제 조건은 나를 대리해 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소송을 진행해 줄 사람이 없다면 사실
이 사례도 어떻게 보면 아주 무의미한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 불의의 사건이 생겼을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혼에 대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협의혼이 있을 거고, 이혼 소송이 있을 거고, 조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이혼의 방법은 명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혼하나요?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이혼할지, 아직 자녀가 성년이 되지 않았다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재산 분할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다 하나도 다툼 없이 일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협의이혼이요, 법원에 한번 가가지고 저희 협의이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협의이혼은요, 이혼을 결심해서 의사가 합치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이혼을 하라는 의미로 이혼 숙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출석해서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또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확정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히고 나서 두 사람이 같이 이혼 신고를 해야만 협의 이혼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혼 조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약간의 의사의 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혼 소송 진행할 때에는요. 중간에 나는 이혼 원치 않아요 하면 소송을 취하거나 혹은 1심 판결이 났는데 저 이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항소를 통해서 다시 소송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협의 이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니, 어떻게 협의 이혼이 무효돼? 나도 협의 이혼 했는데 나중에 마음 바뀌면 무효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되게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협의 이혼을 통해서 황혼 이혼을 하고자 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무효 소송을 하게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하고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법률상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었어요. 자, 부부는 잘 지내던 때도 있었는데 정말 서로 아주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투던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이런 게 아니고요. 난 진짜 당신이랑은 죽어도 못 살겠어 하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래 그냥 살아보자 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던 정도로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기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나요? 그런데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와중에 뭔가 아내한테 특별한 유책 사유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우리 이혼하자. 우린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제발 좀 이혼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처음에는 왜 나랑 살기 싫어? 나는 당신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니까 더 이혼해주기 싫어? 하면서 남편이 협의혼 하자고 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다가 그래 이렇게까지 나랑 살기 싫다고 하는데 알았어 협의혼 할게 하고 남편의 이런 협의혼 설득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협의이혼 하려면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고 숙려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또 같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같이 손을 잡고 법원에 가서 저희 진짜 확정적으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까지 하면요, 협의 이혼 확인서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내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이제 각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하고 나오는 길에 그 서류를 아내가 둘 다 받은 거예요. 남편 것도 내가 가져오고 내 것도 내가 가져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딱 받아가지고 법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혼해주는 게 맞나? 아, 이 조건은 이혼하는 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아, 진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니까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앞으로 혼자 사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이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증을 가지고 함께 이혼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이혼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법원에서 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집에 가서 숨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하고 싶었던 남편이 애가 탑니다. 그 서류를 줘야 이혼 신고를 하는데, 그리고 뭐다? 이혼 신고를 해야 혼인관계 증명서에 우리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고 서류 정리, 우리가 흔히들 말씀하시는 서류 정리가 완료가 되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이 서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여보 서류 줘. 아, 뭐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이래봐야 소용없어. 법원에서 이혼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내는 아니, 나는 이혼 신고 안 할 건데 거부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 서류가 없으니까 법원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 제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그거 주신 거요.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저도 잃어버려가지고 이혼 생각은 확실히 있는데 이혼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재발급 받은 거예요. 아내 것도 내 것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은 날 구청에 혼자 방문해서 그곳에 그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이혼 신고서 용지를 딱 꺼냈습니다. 거기에 뭐 아내 처, 뭐 남편 부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니까 동행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 내가 어차피 아내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쓰지 뭐 해서 그 서류에 아내 이름, 뭐 아내 성명도 적고 주소지도 썼고 뭐 주민등록번호도 적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아내 도장을 마음대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순간까지도요. 아, 이게 진짜 처리될까? 아, 될까? 이렇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서 다시 받아온 그 등본을 같이 제출해서 그런 건지 뭐 조금도 뭐 추가로 질문하거나 의심하는 거 없이 바로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이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뗐더니 이혼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죠. 이혼 몇 월 며칠 협의이혼. 아, 그래서 남편은 너무나 속이 시원하게 그래, 그럼 그렇지 이혼이 안 될 리가 있나 하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봤는데 이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이혼 신고서 직접 작성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나중에는 이혼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당신 혼자 마음대로 이혼을 한 거냐? 이혼 무르자. 나는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혼인신고를 할 것이 아니고 이거 이혼신고한 게 무효라고 소송을 해야겠다 해서 아내가 이 이혼 신고는 내 의사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무효입니다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자, 이 소송에서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자, 아내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남편이 저의 허락 없이 이 이혼 선고를 위조한 거예요. 이혼 신고서를. 저는 제가 직접 기재한 적도 없고요. 저 도장도 남편이 혼자 가져가서 저 몰래 찍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협의이혼 신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의사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고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남편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요. 아니, 제가 이 협의이혼 신고 자체를 저 혼자 제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아내하고 2번이나 법원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급해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본을 처음에 발급받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공통으로 이혼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만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이 이혼 신고서 아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의사는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별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이혼 신고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게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 쪽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또 남편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또 남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남편은 자기 주장을 또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아내는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 이혼하자는 말도 엄청 많이 했고요. 저한테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은 자기의 주장이 인정될 거라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생각을 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이 판단을 하려면 협의 이혼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신고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가 이제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에 관해서 관련 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이혼은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이 창설적 신고가 뭐냐면요. 내가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요. 창설적 신고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으면요. 이미 이혼은 되어 있는 거고 신고를 하는 건 이미 된 이혼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의 효력은 재판 판결이 났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협의이혼은 창설적 신고라는 좀 다소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 신고를 할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신고를 하기 전에 의사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적법한 이혼의 신고와 이걸 수리해 주는 게 있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법원 어떤 공간입니까? 아주 공권력이 막 강하게 작용될 것만 같은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뭔가 누구보다도 정당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의사를 확인하는 그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거고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법원의 역할은 그냥 그 당시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라는 의사를 확인해 주는 것일 뿐 뭔가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했다고 해서 그래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때부터 확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겁니다
라는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은 당사자의 이런 의사 합치에 따른 이혼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았어. 그때까지는 이혼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아. 그런데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신고를 할 당시에 나 이혼해야지 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마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보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혼 신고서에 작성 방법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첨부된 작성 방법에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협의 이혼 신고의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해야 되는데 재판상 이혼 신고의 경우에는 한쪽이 서명하거나 혼자서 방문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뭐다? 협의 이혼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혼 신고서 이제 중간 부분에 우리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표시하는 부분. 거기에 중요 표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행위는 뭐다? 범법행위죠. 그러면 범법행위로 신고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신고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혼 신고서에 그런 게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 그 확인서 등본을 이제 분실했어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확인서 등본하고 신고서를 모두 소지하고 신고를 이제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한쪽이 나 혼자 가가지고 다시 받을래요 한 경우, 이 사례하고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그걸 다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쪽 당사자가 함께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은 일방이 작성한 신고서로는 신고할 수 없다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 법리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결과가 조금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시죠. 이 법리에 따르면요, 협의 이혼할 때 당사자가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그래 나도 진짜 확정적으로 숙려기가 지나서 생각했는데도 이혼할 거야 라고 해서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관할 관청 구청에 갔을 때에도 이 이혼 신고서를 접수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 사건은요, 아내가 나올 때까지는 이혼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그 서류를 받고 나서 나 진짜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이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던 간에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주 또렷하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이혼 생각이 없고 당신하고 다시 살아볼 거야. 그래서 이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피고가 남편이 혼자 가서 다시 재발급 받았다고 한들 아내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의 이혼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네, 협의 이혼 신청한 게 무효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협의 이혼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가가지고 의사 확인하고 신고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좀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 협의 이혼이기는 합니다. 내가 정말 오랜 기간 고민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사자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 확인하셨다시피 협의 이혼을 하는 거는 사실 긴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혼 신청했다가 숙려 기간 동안에 마음이 바뀐다던가 혹은 숙려 기간 지나고 나서 협의 이혼 신청 그래 다시 하러 갈게 라고 했다가 아니야, 나 생각해보니까 이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숙려한 기간도 의미가 없어지는 기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의 이혼을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100% 확실한 건지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혼을 할지 말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는 이혼을 너무 하고 싶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이 되고 있어서 이 결혼 생활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나에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럴 때에는 협의 이혼보다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 결심을 쉽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빠르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당사자분에게 더 좋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하고 싶으면서도 말로만 그래 이혼해줄게. 협의 이혼해. 신청서 제출해. 이렇게 해서 제출했다가 숙려 기간 지나면 또 마음이 편하고 왔다 갔다 해서 이 협의 이혼을 시도하느라 1년 반 이상을 시간을 허비하신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사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이렇게 또 1년 반을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버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그냥 소송을 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혼 생각이 너무 확고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적절한 이혼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이 협의 이혼인지 이혼 소송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떨 때 협의 이혼을 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소송 이혼이 낫습니다. 또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또 저희 방송이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조력해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이혼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이혼 방법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정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하고 소송만 있는 게 아닌가요? 조정 이혼은 뭔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정 이혼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법원에서 하는 협의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장을 접수하듯이 똑같이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신청서를 수령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떨 때 하면 좋느냐? 우리가 보통 이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크게 어떻게 나뉘느냐? 이혼을 할지, 위자료를 얼마를 주고받을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아기 친권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가는 것도 동의했어요.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도 정했어요. 그런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의 정도가 좀 크지 않은 거예요. 가령 나는 아내는 재산 분할로 1억은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나는 1억은 절대 못 준다. 한 7천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갭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조정이원 제3자가 개입해서 합의를 하면 협의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소송보다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때 법원이라는 제3기관이 개입해서 우리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정사항이 크게 차이가 갭이 크지 않다. 이렇다면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조정은 판사님이 혼자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송은 당사자가 의사가 치열하게 갈리고 있으면 판사님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쪽은 얘기가 맞네요. 혹은 이쪽 이야기가 맞네요 하면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지만 이 조정이혼은요. 중간에서 중재를 도와줄 뿐 구체적으로 판결은 내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재산분할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은 재산분할 아예 못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이 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조율이 됐고 조금만 더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조정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떨 때 조정이혼을 하는 게 좋냐면요. 두 분이 다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 협의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이 합의가 엎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중에 또 어떤 걸 또 이점으로 생각하시냐면 내가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양쪽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확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조정이혼의 조정 결정문은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항소할래요 하고 다툴 수도 없고 이대로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다 되기는 했는데 배우자가 마음이 바뀔까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깔끔하게 당일에 빨리 저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도 조정이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보통 조정이혼은요. 소요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법원에서 한번 합의하는데 왜 4개월이나 걸리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처럼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또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지정돼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 길게는 1년 반, 2년 이렇게도 걸리기 때문에 내가 다툴 것이 많지 않고 조금 간편하고 빠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진흙탕 싸움하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의 단점은 뭐냐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다 조회할 수는 없어요. 이혼 소송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의 계좌네요, 주식 있는지, 부동산 숨겨진 게 있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것들을 법원 절차를 통해서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 신청에서는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드러난 재산들, 드러나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사가 합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배우자가 내가 모르는 재산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은 또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겨서 이혼을 하고 싶은지를 신중히 고민하셔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이혼 방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헤아려 봤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한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